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신체 손해하정사 이야기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5번째인가 6번째인데도 이제 항상 첫 강의는 이제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선택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의학이론이 굉장히 쉬웠잖아요. 항상 이제 보면 작년에는 이제 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실망스럽게도 많이 시험이 쉬웠어요. 그래서 또 과거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그런 때는 또 의학을 공부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뒤통수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손금사나 이런 카페에 보면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산보험, 뭐 근제, 자보, 의학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학을 먼저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의학은 이제 암기 과목인데 먼저 이제 기본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나중에 쉽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여유로울 때 의학을 한 번 정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이른 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해놓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 신체 손해하정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체 손해하정사 의학이론의 기출 문제 한 3개년 정도를 잠시 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016년, 17년, 18년 제가 3개년만 문제를 뽑아봤어요. 저희가 이 의학이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이제 뭐 해상보험부터 시작해서 이제 3종, 4종, 1종의 그 의학이론에서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2014년도 이전까지는 객관식이 계속 나오다가 그때 이제 주관식 한두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2문제, 3문제 정도 있었고 2014년도부터 완전히 2차로 바뀌면서 주관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그 양은, 기출문제 양은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3개년만 보면 그 문제에 이제 어떤 나오는 패턴을 볼 때 상해와 질병이 있는데 항상 10문제 중에 상해는 6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골절은 항상 4개 이상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해에서 보면 이제 골절의 개요가 있고 부위별 골절이 있습니다. 각 뭐 사지별 골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골절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바삭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이 골절이 보면 이제 양이 이 책에 비해서 한 50%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보면 이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그 서브노트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상해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보고 많이 덕을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상해 골절 부분만 외우시면 일단 꽈락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해를 공부를 하려면 알고 외우는 것과 모르고 외우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이제 어려웠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고 외워서 답을 못 써서 꽈락 맞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외워서 답을 잘 쓸 수 있다 할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해가 6문제 중에 골절이 4문제, 질병은 4개, 40점인데요. 사실 이 질병이라는 것이 너무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얻어 걸리면 다행이지만 못 얻어 걸리면 이제 40점은 날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60점을 내가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각오로 시험에 임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2018년도에 제가 찍은 게 한 2개 정도 나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문제만 나왔거든요. 제가 찍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학원 강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질병을 찍는다 해도 거의 한두 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질병은 범위가 넓어서 그거 찍어서 공부하기엔 너무 이제 어렵다고 보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해에서 일단 완벽하게 내가 60점을 맞아야 된다는 각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범위가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
한 번씩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는 무조건 쓰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2014년도부터의 주관식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그 전에 객관식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나온 패턴을 보면 객관식을 주관식화돼서 나오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이 교재 챕터 마지막에 보면 객관식, 기존에 나왔던 객관식을 제가 넣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학원에서 마찬가지고 합격 수기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독을 했더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서브노트라는 것을 제가 드리지만 그것만 보고 외우시면 자기가 개념을 알고 외우는 것과 모르고 외우는 것은 이해가 어렵은 상태에서 외우면 답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다독을 해서 내가 개념을 잡은 다음에 서브노트를 통해서 외우시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의학 전공자나 보험회사에 다니지 않는 한 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세요. 의학이론이 한국말인데도 너무 말이 어려워서 그게 무슨 말인지 낱말을 이제 카페에 물어보시면 또 댓글을 보면 틀린 댓글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개념이. 그런데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시간이 되면 5월 달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리는 못 해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책을 함께 보면서 개념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적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3개년의 문제를 적었는데 이 3개년의 문제를 보면 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다공증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이 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의사가 골다공증을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의학과에서 골다공증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골절의 부위별 합병증에 대한 문제도 냈습니다. 그 골절의 합병증은 기본적인 골절의 합병증의 개요, 그러니까 부위를 따지지 않은 개괄적인 합병증과 우리의 몸의 각 부위별 골절에 대한 주요한 합병증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외우셔야 돼요. 근데 2016년도에는 부위별 합병증에 대한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5번 문제, 발의 중족부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라는 걸 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묻는 문제를 그대로 끌어써서 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학이론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출문제가 두 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했고요. 뒤에 가면 또 2013년도에 나왔던 이 손에 뼈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또 이제 스타일이 해부학적인 것을 묻는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해부학적인 문제가 기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미리 이렇게 연습해 놓으신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문제, 뭐 그 골절 시의 관절면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 골절의 합병증을 쭉 공부하시다 보면 답을 몰라도 쓰실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관절을 견고하게 고정하지 못하면 덜렁덜렁거리니까 어떤 보행을 할 때 계속 반복적인 부하나 이런 것이 돼서 고정이 잘 안 돼서 유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에 비슷하게나마 썰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내가 이 책을 개념을 이해했을 때만 가능한 썰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에도 간암이나 간경화에 대한 문제가 나는데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간경화 합병증 문제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CI 보험에서 이제 말기 간질환이라는 급부가 있습니다. 질병의 이 문제의 스타일을 보면요. 우리 보험 급부와 연관된 문제들을 항상 내십니다. 이 CI 보험의 말기 간질환 이번 2018년도에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험의 진단급부와 관련된 의학적인 것들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의학은 CI 보험과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CI 보험을 공부하시면서 중대형 질병에 요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의학과 연관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 스스로 내가
어떤 예상 문제를 찾아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거나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구획증후군을 한번 보시면 이제 구획증후군 골절의 합병증에 관한 문제인데 보시는 것처럼 3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 했는데도 2017년도에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나왔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또 나오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골절의 합병증입니다. 그러니까 골절의 합병증은 제가 앞에 말했지만 골절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2문제는 골절의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골절의 합병증에 대한 것은 단 한 자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4번의 수근부를 이루는 8가지 뼈, 이것도 2013년도 기출이고요. 보면 6번의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법은 2015년도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부위만 바꿔서 냈어요. 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7번 만성 콩팥병의 정의 거의 다 틀리셨는데 이것은 CI 보험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명보험협회에서 출간하는 그 FKLU 의학이론 강론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 이 책 말고도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이제 그 AKL의 의학이론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부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같이 참고를 보시면 좋고요. FKL이라는 또 그 윗단계 시험에 보면 의학이론 강론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 의학이론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번에 참고로 그 며칠 전에 CKLU 시험을 본 것 같은데 거기도 뭐 이 의학이론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서 손금사 카페에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공부하면서 다른 보험 시험도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CKLU를 보면 이거 의학이론 공부한 게 나왔네. 혹은 다른 과목 제3보험을 공부하면서 뭐 그런 유사한 시험들 있잖아요. CKLU 이런 것들 보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6월 달에 뭐 AKLU 이런 거 보거든요. 공부하시면서 같이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 재생 빌려성 빈혈도 다 틀리셨는데 이것도 CI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도 못 맞추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예요. 다 틀리는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 2018년도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2017년도에 대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론에서 꽈락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의학이론 너무 어려웠다 이런 말이 많아서 2018년도는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보시면 골절 및 탈구에 동반되는 신경 손상도 2번이나 나온 기출이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고 무혈성 괴사의 정의 및 호발 부위, 이거 괴 상이 아니고 괴 사이의 오타입니다. 무혈성 괴사의 정의 및 호발 부위도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그리고 개방성 골절의 치료 원칙도 제가 되게 중요하다 했던 것, 기출에 나왔던 것. 지금 보시면 상해는 다 기출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기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7, 8, 9, 10이 질병인데 보면 8번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진단 방법도 우리 CI보험의 중대한 심근경색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10번 치매도 치매보험과 관련된 문제예요. 즉 우리 이제 3보험과 관련된 진단급부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부터 하는 건데 오늘 이 4시간은 골절 그리고 이제 골절의 합병증까지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28시간 중에서 이 4시간이 거의 30점을 먹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외우겠다는 생각보단 내가 이제 다음에 이 책을 보았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저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말, 어려운 말은 제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7번만 나오시면 됩니다. 28시간을 기준으로 제가 이 책을 일단은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보면 일단 나와서 듣고 이제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강을 2번 들으면 그땐 이해가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그 나오셨던 분이 하는 말씀이 인강은 확실히 이게 집중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확실히 나오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어떻게 이게 수강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면 반드시 그날 이것을 한 번 더 보시면,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기억에 남아있을 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이제 좀 더, 빠른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드렸고요. 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은 학원에서 의학이론 책을 내는데 또 이제 물론 강사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책의 오타 이런 것들도 학생분들은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인강을 듣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의학의 기본이 안 돼, 의학이론을 전혀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오타가 진짜인 줄 알고 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학이론의 오타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 얘기하고 싶은 건 출판사 중에 저희께 오타가 제일 적다는 거.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이런 오타 리뉴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하는데 또 보니까 없던 오타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타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이제 구조를 보는데 지금 한 7쪽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에피타이저 혹은 워밍업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2008년도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왜 이거를 알아야 하냐? 의학의 어떤 기본적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 때 여기가 어디 보이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정확한 의학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가나다라를 알려주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합격 수기 쓴 글 중에 하나 어떤 분들은 아유 무슨 의학이론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뼈 얘기만 하고 그래서 실망했다 하셔서 1시간만 듣고 안 들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하지만 이거는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뼈 얘기가 나왔다고 아유 이것만 배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어려운 내용이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 너무 또 쉽다라고 또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5쪽의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자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가장 해부학적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진을 찍거나 검진을 하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공통된 약속된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진 이런 거 할 때 A 병원은 이렇게 했는데 B 병원은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제 공통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람의 검진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라는 자세인데요. 포인트는 우리 인체의 모든 뼈를 일직선으로 정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부학적 자세를 차렷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해부학적 자세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팔. 우리가 이제 차렷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이제 팔뼈가 2개가 있는데 이건 꼬이게 돼요. 팔을 보면 팔꿈치 아래에는 2개의 뼈가 있는데요. 이 2개의 뼈가 이렇게 하면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일직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는 우리 몸의 모든 뼈가 일직선으로 정렬된 상태를 말하고 그때 팔은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소발바닥, 개발바닥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해부학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면에 관한 용어는 왜 중요하냐? 사진을 찍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나, MRI를 찍거나, CT 등을 찍을 때 어떤 면으로 찍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면, 정중면이라는 것은 이제 가운데를 이제 중심으로 자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거울에다가 대고 이렇게 사람 붙여가지고 막 하면 양쪽에 똑같이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정중면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한 개그죠. 그래서 사람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른 것이 정중면이고요. 가로치고 시상면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시상면이라는 것의 이 시상은
화살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중면이라면 이렇게 자르는 것은 시상면이에요. 즉 가운데가 아닌 이렇게 자르는 법. 여기서 잘라도 시상면, 여기서도 잘라도 시상면이야. 그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자르니까.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MRI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MRI 통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MRI 찍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찍냐? 우리가 이제 척추 같은 거 찍을 때 척추가 일자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척추는 약간 굽어 있어요. 우리 목은 약간 나오고 등 이렇게 목이 약간 들어가고 앞에가 나오고 이렇게 약간 이제 그 S자 굴곡인데 이 MRI는 우리 척추의 S자 굴곡을 확인할 수 있는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상면의 어떤 촬영 기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화살촉 모양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화살촉 모양처럼 볼 수 있는 촬영 기법에서 이를 시상면 촬영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MRI 촬영을 할 때 이 시상면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게 정중면, 나머지는 시상면이다. 그래서 가운데의 정중면은 하나, 나머지 무수한 시상면이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상면이 있습니다. 관상면은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게 관상면이에요. 즉 이렇게. 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관상면은 굉장히 쉬워요. 관상, 상자가 이제 모양할 때 상자고 관은 왕관할 때 왕관이니까 왕관이 보이게 자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왕관이 보이게 자르려면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뒤로 자르면 관상면인 거예요. 즉, 그러니까 시상면이랑 직각으로 자르는 게 되겠죠. 관상면 하면 이 왕관이 보여야 되니까 이 앞으로 보이게 자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전두면 해놨는데요. 뒤에 가서도 배우시겠지만 전두라는 것은 앞에, 즉 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두자 앞전에서 이마가 보인다. 즉 관상면과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면은 이렇게 횡으로 자르는 것, 상하로 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정중면, 관상면, 수평면, 가로면 세 가지의 면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보통의 MRI는 이렇게 시상면과 관상면을 찍을 수 있고요. CT와 MRI 차이점은 이제 뒤에 가서 잠깐 설명할 건데요. CT는 보통 이렇게 이제 찍는 영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CT와 MRI를 가장 많이 찍는 게 허리 아팠을 때, 척추 질환일 때 CT랑 MRI를 가장 많이 찍는데요. MRI는 보통 이렇게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여기가 뭐 추간판 사이가 뭐 좁아졌네, 튀어나왔네 이런 걸 보는 반면에 CT는 이렇게 사진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댕강 잘랐을 때 요 그림에서 그 위에서 보는 거죠. 여기가 앞쪽, 여기가 등쪽.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본 그림. 이걸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수평면. CT는 수평면의 촬영 기법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요런 이 면을 우리 어떤 의학에 활용한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쪽 보세요. 신체 부위와 방향에 따른 용어는 요 2008년도에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셔야만이 골절의 부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자, 내측은 안쪽을 말하는 겁니다. 안내자 해가지고 내측이 이제 쓰이는 걸 보면 정중면을 중심으로 안쪽, 우리 이제 전완부는 그 팔꿈치 아래 손목 위쪽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완부. 완자가 이제 손목 완자인데 손목의 앞쪽이니까 여기겠죠. 전완부에서의 내측은 여기예요. 여기. 전완부에서의 바깥쪽은 여기예요. 자, 그리고 하지는 경측 써놨는데 지금 뭐 척측, 경측 이런 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8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먼저 하시면 요 6쪽이 약간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척측, 경측 이런 말은 뼈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의 뼈는 이 머리부터 발까지 이런 많은 뼈로 돼 있는데 우리가 많이 다루는 뼈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머리 이제 위쪽에 있는 게 두개골인데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뼈가 이제 그 퍼즐처럼 맞춰 있는 형태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 쇄골은 어디냐? 쇄골이 어디예요? 여기가 쇄골이죠. 이 쇄골이 예쁜 여자 송혜교래요. 송혜교가 쇄골 미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견갑골은 등짝. 너 등짝 한번 맞아볼래? 할 때 이 때리는 데가 등뼈가 견갑골이고요. 흉골은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그 방망이 같은 빨래방망이 같은 뼈가 있죠. 이게 흉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CPR 심폐소생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하고 꽉꽉 하잖아요. 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흉골의 가장 요 아랫부분이어서 이렇게 누르고요. 그 옆에 늑골들이 있고요. 자, 사지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 옆에 있는 그 뼈, 여기 우리가 팔뼈를 보도록 할게요. 팔뼈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밑에 요 위, 팔꿈치 윗뼈를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아까 손목에 이제 제가 완자를 얘기했죠. 윗상자, 손목 완자에서 손목의 위에 있는 뼈다.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이 상완골의 밑에 여기 팔꿈치죠? 팔꿈치를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여러 말을 쓸 건데 팔꿈치 주자에서 주관절, 뭐 팔꿈치를 얘기할 때 한문으로 주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절 밑에는 두 개의 뼈가 있습니다. 자,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요. 이 상완골 아래에 요골과 척골을 보면 요골은 엄지 쪽. 우리가 이제 뭐 헤이요 할 때 요 이렇게 외우세요. 엄지 쪽이 요골, 그리고 척골은 새끼 쪽이 척골이어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척 붙인다 해서 척 하면 척, 아 이게 척골이구나. 요골 하면 헤이 요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깨부터 여기 손까지 상완골, 그리고 밑에 헤이 요골, 척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상지까지 했고요. 등에 있는 뼈, 우리가 등뼈 같은 경우에는 척추라고 하죠. 척추는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몇 개의 뼈가 이제 쭉 부위별로 나눠져 있어요. 목을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경자라고 하는데, 목경자, 한문에 경자라는데, 이거를 경추, 목 부분에 있는 척추를 경추, 가슴 쪽에 있는 척추를 흉추, 허리 쪽에 있는 척추를 요추, 그리고 천추와 꼬리뼈, 미추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겠고요. 척추는 이렇게 하나의 척추골들이 쭉 있습니다. 그 영화 우리 스파이더맨 1탄을 보면 무슨 그 아빠가 뭐 척추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는 거 영화 아세요? 그 아빠가 이제 그 나쁜 애 아빠인가? 그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생각나서 보면 이렇게 뭐 척추 같은 게 이렇게 등에 달려 있어요. 그게 무수한 척추뼈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스파이더맨의 그 척추 괴물처럼 척추는 하나의 뼈가 아니라 많은 척추골들이 이렇게 열을 지어서 이렇게 시상면에 열을 지어서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척추는 경추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 미추 6개에서 총 31개의 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골반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추가 거의 우리가 꼬리뼈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천추 밑에 우리 궁둥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골반뼈라고 하는데요. 골반뼈는 3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모양의 잔골과 치골과 좌골 3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뒤에 가서 다시 할 거고요. 자, 하지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도 상지처럼 하나의 뼈가 있고 밑에 2개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골반뼈 밑에 우리 여기 뭐라 그래요? 대퇴골이라고 하죠? 대퇴골이라고 하고 여기를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뼈 아래에서는 뼈가 또 그 팔뼈처럼 2개로 갈라지게 돼요. 어떻게 갈라지냐? 자, 위에는 대퇴골이 있고요. 우리가 무릎뼈는
슬개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슬개골이 있고 이 다리뼈가 두 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뼈를 우리는 경골이라고 하게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뼈를 비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쉽게 외우게 경비원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로 경골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뼈입니다. 우리 지금 다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이렇게 얇은 뼈, 근육이 없는 딱 만져지는 뼈 있잖아요. 그게 경골이에요. 그래서 그 경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축구 드리블 할 때 여기 앞에 이렇게 많이 까져가지고 많이 부러지는 뼈가 경골이고, 비골은 밖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뼈라서 굉장히 얇은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 딱 나면 가장 잘 부러지는 데가 비골이에요. 그래서 비골은 가는 뼈, 바깥쪽에 있는 뼈, 경골은 두꺼운 뼈, 안쪽에 있는 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아래에는 족근골이 있고, 그 중족골은 발 등뼈인데요. 자, 손이나 발에 있어서 우리 손바닥을 예로 볼 때 여기가 이제 손바닥이죠. 손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우리는 중수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손가락뼈를 수지골이라고 해요. 우리 가수 수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발도 똑같아요. 발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중족골이라고, 발가락을 구성하는 데를 족지골. 즉 보면 발도 발등, 여기 발등이 중족골, 발가락이 족지골.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자, 뼈의 이름을 이제 외웠으니까 다시 육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경측과 척측을 이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손에 있어서 여기 팔꿈치 아래 이 부위에서 내측에 해당하는 뼈는 어디일까요? 자, 척. 이게 안쪽이 여기라 했죠? 이게 어디 뭐예요, 이게? 척골. 자, 그러면 외측에 있는 뼈는 어디예요? 요골입니다. 다리에서 무릎 아래에서 내측에 있는 뼈는 어디예요? 경골이라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뼈는 저기 척골, 아니 비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비원 이렇게 외우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전과 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 제가 가로로, 아니 영어로 써놨는데 안테리어라고 얘기하고요. 후는 포스테리어 얘기합니다. 앞전과 뒤후는 아시겠죠? 요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쓰이냐면 병원에 한 번씩 가봤을 때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왜 이러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자, 왜 나를 여기다가 붙으라고 할까? 물어보신 분은 없으신지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 자, 여기 엑스레이 여기 판때기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엑스레이가 휙 나와요. 엑스레이 이제 그 광선이. 그러면 이게 우리의 뒤, 여기가 앞이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으면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흉부, 우리 사진 찍기 흉부죠? 흉부를 찍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chest, PA. PA가 뭐야? 아까 P는 posterior, A는 anterior. 즉 흉부의 사진을 찍는데 뒤에서 앞으로 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병원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야. 차트를 보면.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가면 두 가지 검사합니다. 심전도와 엑스레이 검사. 그래서 항상 보면 차트에 체스트 PA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내게 하라고 하는 게 체스트 PA를 말하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과 하는 윗상자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보다 가까운 곳이 상, 그리고 발 쪽이 하가 되겠습니다. 근위와 원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원근법이라는 것이 가까울 근자, 멀 원자를 쓰잖아요. 근위와 원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가까운 데는 근위, 심장에서 먼 쪽은 원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다.
자, 어디를 말하는 건지 한 번씩 짚어보세요. 어렵다. 그쵸? 자, 제가 한번 객관식을 낼게요.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1번, 2번. 예,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퇴골, 원위부 골절. 자,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이 맞습니다. 어렵죠? 자, 대퇴골은 다리뼈예요. 다리뼈인데 근위부는 심장과 가까워야 돼요. 그럼 여기여야 되는데 아까 심장에서 뭘 원자 했어? 원위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쪽, 무릎 쪽이 해당합니다. 상완골 같은 경우에 상완골 근위부는 심장과 가까워야 돼요. 상완골은 여기라 했죠? 어깨 밑에 여기 팔꿈치 사이. 상완골인데 심장에서 가까우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합병증을 쓰시오. 어디인지 내가 이제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합병증을 쓰시오. 아, 무릎 쪽이니까 이 걷는 데 지장이 있겠구나. 보행에 이런 따른 불료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 부위를 정확히 알아야 답 같은 것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위, 근위와 원위 부위의 어떤 구분을 알아두시고요. 자, 장측과 배측과 저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측은 손바닥 장, 손바닥 장측입니다. 그리고 배측은 등 여기를 말하는데요. 이 등이라는 것이 이쪽 등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발등, 손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측은 발바닥을 얘기해요. 보면 손등과 발등은 배자라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 이 손바닥과 발바닥은 손바닥은 장자, 발바닥은 저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굴곡과 신전이라는 운동을 배울 겁니다. 자, 7번 한번 보세요. 7쪽. 7쪽을 보시면 굴곡과 신전이 있는데 굴곡은 구부리는 거, 신전은 피는 거라 했습니다. 굴곡은 구부린다. 그러면 장측 굴곡. 장측 굴곡이 뭘지 한번 해보세요. 이 손바닥을 기준으로 장측 굴곡이다. 손바닥이 구부려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해요 할 때 이 장측 굴곡입니다. 만약에 배측 굴곡이다 그러면 손등이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족저 굴곡을 했다. 자, 족저 굴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족배 굴곡이다 하면 발등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족배 굴곡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굴곡을 했으면 필 줄도 알아야죠. 이게 구핌이면 반대 핌. 이게 신전입니다. 그래서 굴곡과 신전은 같은 세트예요. 근데 이 신전을 할 때 과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팔꿈치를 예를 들었을 때 팔꿈치 굴곡은 요거죠. 핌은 신전은 요건데 이것도 돼. 그쵸? 예, 이거는 과신전이에요. 오버해서 신전한다. 일부의 우리 몸의 어깨나 팔꿈치에서는 과신전이 가능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의 그림이 약간 작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저는 아니고 아줌마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네. 자, 요 아줌마, 여기 보면 오른쪽의 아줌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굽힘, 핌,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굽힘, 핌, 그쵸? 다리 같은 경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신전이 될 것이에요. 네, 그쵸? 그리고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굽힘, 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번 쓱 보시고요. 자, 내전과 외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자 운동은 짝꿍이 있어요. 굴곡과 신전이 짝꿍이 있고,
내전의 짝꿍은 외전이에요. 내전과 외전은 짝꿍인데 내전은 보시는 것처럼 몸이 정중면 쪽으로 향해서 이동하는 것. 즉 이렇게 있으면 내전은 이렇게 하는 게 내전이고 외전은 이렇게 하는 게 외전이에요. 자, 그림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아줌마 이렇게 하고 있는 아줌마가 보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벌림이라 써 있죠. 좀 희미한데 벌림이라 써 있고 모음이라 써 있어요. 이게 벌림은 외전, 바깥 외자를 써서 외전, 모음, 안쪽 내자를 써서 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내와 회외는 아까 잠시 설명드렸죠. 회내는 손바닥이 바닥으로 가는 것을 회내라 그랬어요. 이러면 두 개의 뼈, 요골과 척골이 꼬이게 되죠. 그쵸?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는 두 개의 뼈, 요골과 척골이 나란히 될 수 있는 회외가 해부학적 자세이다. 그래서 회내와 회외는 소발바닥, 개발바닥인데 여기서 우리 해부학적 자세는 회외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과 예? 장측 굴곡 설명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는 안 되네. 네? 해부학적 자세를 이렇게 되면 장측이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요? 네.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보통 이제 사진에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림 보면 아까 발등 굽힘, 발바닥 굽힘 이렇게 난다. 발바닥이 저자예요. 발바닥의 한문을 저라고 쓰고 발등은 아까 배라 그랬죠? 위로 올라간 게 족배 굴곡, 아래로 내려간 게 족저 굴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 A 그림을 보시면 안쪽 번짐이 4번이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쪽 번짐이 외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외번은 발에 이 발목이 꺾는 방향에 따른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회내와 회외는 이 손, 요골, 척골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요 그림 요 프린트 3개가 이 지금 7페이지에 나온 운동들을 이제 설명한 그림이니까 참고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거를 10가지를 쓰는 게 2008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제가 쓴 거는 8개예요. 여기다가 내회전, 외회전만 쓰면 돼요. 내회전은 안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외회전은 밖으로 돌리는 게 내회전, 외회전인데 그건 너무 쉬워서 제가 책에는 안 썼거든요. 자,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에 신체 부위 움직임에 관한 용어 10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에피타이저, 워밍업을 했고요. 자, 이제 골격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골은 뼈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골격계는 뼈가 2개 이상이 모여서 있는 그 자체를 골격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격계를 구성하는 그 구성물을 제가 썼죠. 일단 뼈가 있을 것이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 관절.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골, 뼈 끝에 있는 물렁뼈, 그리고 인대, 이 정도가 우리 골격계를 구성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 인대가 하는 일은 이 뼈와 뼈가 제자리를 잡고 그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우리가 이제 이 뼈와 뼈와 연결된 것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뼈와 뼈가 관절을 이루는데 얘네들을 붙잡아줄 뭔가가 필요해. 벨트 같은 게 필요해. 안 그러면 덜렁덜렁 막
도망 다닐 거야.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인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슷한 게 있어요. 건이라고. 총건이 아니라 힘줄, 우리말로 힘줄 이라고 하는데, 이 인대와 건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인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건은 뼈와 건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우리가 사댕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아주 맛있는 이제 감자탕의 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먹다 보면 막 뒤에 질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건이에요. 근육이 뼈에 붙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과 건과 뼈는 일종의 패키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대와 건을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셔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골격계를 구성하는 물질, 구조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 골격계의 구성물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인체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이것도 알고 공부하시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네? 뼈? 뼈를 구성하는 게 뭐야? 너무 이제 상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아니 오 딩동댕동 예 세포입니다.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예요. 그쵸? 세포가 모여 하면은 무슨 파 해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쵸? 이 조직은 크게 성격에 따라서 4가지의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껍데기를 구성하는 상피 조직, 그리고 우리 몸에 이 힘을 쓰는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그리고 결합 조직이 있는데요. 이 결합 조직은 우리 몸에 무엇과 무엇인가를 연결시켜주는 그 모든 것을 결합 조직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뼈, 그리고 혈액, 그리고 살을 채우는 지방, 이런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조직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방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뼈가 있어요. 그쵸? 뼈를 제외한 뼈, 즉 골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을 우리는 뼈 빼고 나머지는 어때요? 말랑말랑하죠? 그쵸? 뼈는 딱딱하고 나머지는 말랑해. 그래서 연부 조직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개체를 이루는 방식이 세포와 어떤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런 조직, 4가지 조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렇게 딱딱하냐 딱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뼈와 연부 조직, 말랑말랑한 걸 나누는데, 말랑말랑한 거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런 등등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면 뼈는 저장 기능이 있다. 무엇을 저장하냐? 칼슘, 인, 무기질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기질이라고 한다. 이게 또 무기질은 뭐야? 유기질은 뭐야? 또 공부하시면서 엄청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기질은 이런 칼슘, 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유기질은 이런 세포 이런 것들을 보통 유기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우리 몸에 90% 이상의 칼슘이 뼈에 저장되어 있대요. 칼슘은
시멘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워요. 우리 몸은 건축물을 보았을 때 이런 철근이 있잖아요. 철근, 즉 시멘트로 뼈대가 이런 구조물이 우리 몸의 뼈고, 그것을 구성하는 이 뼈를 만드는 구조물이 시멘트가 해당하는 것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많으면 어때요? 뼈가 튼튼해. 왜? 시멘트가 많으면 우수한 그 건축물이잖아. 근데 막 그 시멘트 다 빼돌리고 이상한 거 넣으면은 무너지죠. 칼슘이 우리 몸에 없으면 뼈가 튼튼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 그걸 골다공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몸의 칼슘은 대부분이 뼈에 저장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뼈의 기능, 또 의외의 기능입니다. 뼈의 기능은 조혈 기능이 있습니다. 조혈이라는 것은 피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우리가 보기에는 액체 같지만 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구세포와 혈장, 국물, 건더기와 국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피 뽑잖아요. 피를 뽑으면 항상 그 임상병 의사들이 이런 시험관에 넣어놓죠. 그쵸? 이 시험관에 넣어놓은 것이 한참 지나면 국물과 건더기로 나눠져요. 그쵸? 국물은 하얘, 밑에 건더기는 약간 빨가지 두께, 이렇게 깔아앉는 건더기를 우리는 혈구라고 하는데요. 이 혈구에는 몇 가지의 세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 적혈구, 빨갛다 해서 적혈구, 하얗다 백혈구, 그리고 우리 혈액이 출혈이 되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 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혈구세포, 이 건더기를 구성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요. 이러한 이 건더기를 만드는 기능을 조혈 기능이라고 하고, 이 조혈 기능을 하는 것이 의외의 곳이 뼈예요. 모르셨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 사골국 끓여주실 때 처음에 끓이면 피가 쫙 나오잖아요. 그쵸? 빨간 거 버리고 그 다음에 하얀 거 나오잖아요. 그 빨간 것이 뼈에서 골수 기능을 하다 보니 그 골수에 있는 이런 혈구세포들이 나와서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혈 기능을 하는데, 이 조혈 기능을 하는 곳이 뼛속에 그럼 어디에 있냐? 뼛속에는 골수라는 것이 있는 뼈가 있어요. 어떤 뼈? 긴 뼈. 우리가 이제 보통 뼈 하면은 이제 긴 뼈, 짧은 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긴 뼈,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장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골 안에는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골수강이라고 하는데, 이 골수강, 강이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이라는 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골수 안에서 조혈을 하는데, 그럼 모든 골수 안에서 조혈을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골수라는 것은 크게 적골수와 황골수 두 개로 나누는데요. 적골수는 조혈 기능이 있는 골수를 적골수라고 그래요. 왜? 이 혈구세포는 물론 백혈구나 혈소판은 그렇지 않지만 적혈구는 새빨갛잖아요. 조혈 기능을 막 하는 애는 이 적혈구가 빨갛다 보니까 뻘겋게 보여. 그래서 적골수라 불러.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생을 모두 이제 그 뼈에서 조혈 기능 할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 만들면 이제 고장 났을 때, 피 났을 때만 이제 보완해 주면 돼. 그래서 모든 장골에서 조혈 기능을 하진 않고요. 일부 이 적골수들은 이제 조혈 기능을 안 해도 된대. 그래서 조혈 기능을 하지 않고 적골수가 이 그 골수의 기능이 지방으로 대치되는 이랍니다. 그래서 조혈하는 그런 것들이 지방으로 변했는데, 우리가 지방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방 분해제 이런 거 선전할 때 보면 지방 덩어리 이렇게 보면 누렁색이에요. 그쵸? 이 지방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골수 안에 이런 구성물들이 원래는 빨갰는데 골수의 그 본래의 조혈 기능을 하지 않아서 지방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황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뼈는
조혈 기능이 있다. 어떤 뼈? 긴 뼈. 긴 뼈는 골수강이 있다. 골수강이 있는 뼈에서 골수에서 조혈 기능을 하는데 그럼 모든 골수에서 하냐? 그렇지 않다. 적골수에서만 한다. 근데 어른이 되면 모든 골수에서 조혈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골수는 조혈 기능을 하지 않고 황골수로 된다. 그래서 즉 정리하면 긴 뼈는 조혈 기능을 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세 번째, 보호 기능. 우리 장기를 보호해요. 우리 이제 인체의 중요한 장기, 뭐가 있어요? 머리, 뇌 있죠? 뇌를 보호하는 것은 두개골.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흉골과 늑골. 밑에 생식기와 요도를 보호하는 것은 골반뼈. 이렇게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지지하게 돼요. 우리 몸은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장기를 이제 있고 우리 몸의 어떤 쉐이프,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뼈들이 다 각 관절과 붙어 있으면서 우리 몸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기능을 정리하게 되면 저장 기능, 무기질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 혈액을 만드는 조혈 기능,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보호 기능과 지지 기능 네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